진스하임 오토앤테크 박물관.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슈파이어하고 이제 같은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에요. 여기는 냉전의 상징이었던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. 예, 뭐 냉전이 우리하고는 조금 멀게만 느껴지지만 그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 냉전이라는 시기가 굉장히 그 중요한 시기거든요. 그래서 이곳에 가면은 냉전의 기술 경쟁의 상징인 음속 민항기가 2대를 볼 수 있습니다.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영국이랑 프랑스가 만든 그 콩코드하고 그다음에 구소련에서 만든 투폴레프 TU-144라는 기종인데 생긴 것도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. 근데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. 아까 앞쪽에서 봤던 그 뷰란 같은 경우, 우주왕복선 뷰란 같은 경우도 미국의 그 콜롬비아호하고 되게 똑같이 생겼어요. 완전히 뒤쪽에 노즐만 틀리게 생겼고 그 모양 자체가 똑같이 생겼는데 이 투폴레프도 그렇고 뷰란도 그렇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. 이거를 미국에서 먼저 개발을 했는데 그 구소련의 스파이들이 그 설계도를 훔쳐가지고 그 구소련에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.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. 근데 나중에 그 개발에 참가했던 과학자들이 나와서 얘기했을 때는 이상적인 구조를 찾다 보니까 모양이 이제 비슷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 조금 더 좀 무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뭐 멋있는 거는 누가 봐도 다 멋있는 거고 어떤 기술자들이나 과학자들이 효율을 생각해서 만드는 것들 자체도 뭐 획기적인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그 가장 보편화돼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제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는 가면은 이거 좀 제가 좀 자극적으로 좀 쓰긴 했는데 인간의 욕망과 광기가 가장 가득했던 시절의 부산물들을 볼 수 있다. 그 중에 자동차도 이제 일부라고 보시는 거죠. 그리고 여기가 또 특이한 게 뭐냐면은 독일 최대 부가티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는 곳이에요. 그 독일에서 유럽 전체에서 부가티 컬렉션, 그러니까 전 세계를 통틀어서 부가티 컬렉션을 갖고 있는 곳이 3군데가 있거든요. 하나는 그 프랑스의 밀루즈에 가면 있는 그 프랑스 국립 자동차 박물관 쉬림프 컬렉션에서 그 최대 부가티 컬렉션을 갖고 있는 곳이 거기고, 그 다음에 미국의 그 피터 뮬린, 그 뮬린 오토모티브 뮤지엄을 운영을 하는 그 피터 뮬린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부가티 컬렉션, 그게 이제 꼽히고, 그 다음에 3번째로 꼽히는 데가 바로 이 진스하임 박물관에서 갖고 있는 부가티 컬렉션이라고 합니다. 이 부가티 컬렉션은 독일 내에서 이제 가장 많은 최대 규모를 자랑을 하고, 이게 뭐 상시 전시가 돼 있으니까 대부분 가서 신기한 차들, 그림책에서만 봤던 차들도 볼 수 있죠. 그리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자동차, 비행기, 선박, 전차, 뭐 탈 것이란 탈 건 다 있어요. 잠수함도 있어요, 진짜.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자동차 회사들의 자동차 외적인 기술력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. 뭐 어떤 회사는 뭐 전차 엔진을 만들었고, 어떤 회사는 뭐 비행기 엔진 만들었고, 뭐 이런 거 우리가 구전으로만 들었잖아요. 근데 여기 가시면은 대부분 실질적인 것들을 다 볼 수 있고, 여기는 진짜 하루 종일 가야 돼요. 앞에 말씀드렸던 그 슈파이어 같은 경우도 진짜 하루가 아깝지 않을 정도거든요. 가면은 그 안에 레스토랑도 있고 해서 바깥으로 안 나가도 돼요. 그냥 바깥에 돌아다니고 산책하고 뭐 담배 피고 그냥 음료수 사 먹고 밥 먹고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뭐 가시면 하루 날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무엇보다도 기념품 상점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, 남자들이. 가면 사고 싶은 물건도 굉장히 많습니다. 자, 그리고 처음에 제가 그 슈파이어를 갔을 때 자동차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. 근데 거기서 가서 보고, 거기도 갔더니 100대가 넘게 전시가 돼 있는 걸 보고, 와, 차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여기에 그 사전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자동차 소장 규모만 약 한 300대 정도 된다고 해요. 그 중에 한 30대, 20대 정도가 부가티 컬렉션이고, 나머지는 각종 경주차들이랑 뭐 이런 걸로 다 채워져 있는 곳입니다. 자, 여기도 이제 뭐 간략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이게 그 진스하임 박물관의 어떻게 보면 그 랜드마크 같은 그 상징적인 모습이에요. 뒤쪽에 있는 게 그 콩코드고 앞쪽에 있는 게 투폴레프 TU-144
둘 다 이제 민항기죠. 전투기가 아닌 민항기로, 음속 민항기로 이제 역사에 이름을 올렸는데, 이게 지금 이제 사실 사진으로 찍다 보니까 이게 약간 왜곡이 되는데,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. 크기가 비슷하고, 안에 이제 내부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. 근데 제가 느낀 차이점은 뭐냐면은, 이 콩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, 비행기 장시간 타는 거 굉장히 피곤하고 귀찮잖아요. 근데 콩코드의 그때 가격이 다른 항공사의 1등석 가격보다 하여튼 뭐 몇 배가 더 비쌌다고 얘기를 하는데, 이 실제로 콩코드 안에 들어가서 보면 좌석이 굉장히 좁아요. 이코노미 크기도 안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탈 수 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지가 않고, 여기는 1등석 뭐 비즈니스 클래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좌석이 다 일괄로 되어 있습니다. 예. 거기에 이제 낑겨서 가야 되는 거죠. 예. 근데 뭐 유럽에서부터 미국까지 거의 뭐 2시간 반, 3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니까, 주로 이제 이용했던 사람들은 뭐 가수, 유명한 가수, 아니면 사업가, 그다음에 부호들, 사업을 위해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 이 콩코드를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.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콩코드가 이제 사고 때문에 운행 중단이 되긴 했는데,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뭐 이게 비싼 비행기고 빠른 비행기이기 때문에 뭐 좋을 거다 이런 생각 전혀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정말 허접스럽게 돼 있고 정말 좁게 돼 있어요. 와, 과연 아무리 2시간 반이지만 이거를 이 비싼 돈을 내고 이 사람들이 다녔다고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안에가 좁습니다. 그리고 그 앞쪽에 있는 투폴레프 같은 경우에는요, 러시아에서 제작을 했죠. 구소련에서 제작을 했는데, 콩코드랑 되게 비슷해요. 비슷한데 약간 뭐랄까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? 좀 그런 느낌이 좀 있고, 실제로 이 투폴레프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운행을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못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두 기체의 이제 공통점이, 그 앞에 이제 조종석이죠. 기수가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. 이제 착륙하거나 이륙할 때는 기수를 내려서 시야를 확보를 하고, 이제 궤도 올라가거나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 방식을 채택을 한 것까지 똑같다고 해요. 똑같은데 투폴레프하고 콩코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, 이 사진에는 잘 안 보이는데, 콩코드는 그냥 그 날개가 하나로 돼 있어요. 하나로, 그냥 넓은 날개로 하나로 돼 있는데, 투폴레프는 넓은 날개 하나에 그 운전석 뒤쪽에 보면 이렇게 귀처럼 이렇게 2개 올라와 있는 게 있거든요. 이게 이제 카나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, 요 카나드가 이제 그 비행 안정성 때문에 그 카나드가 이제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. 네. 지금은 뭐 다 퇴역하고 박물관들에 가 있는데, 이 독일에 있는 이 2대가 상태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저 콩코드는 이 질사인 박물관에 이송해서 갖고 올 때 그 하나 자체가 굉장히 큰 콘텐츠가 됐다고, 지역 콘텐츠가 됐다고 해요. 그리고 저거를 진사임 이 재단에서 구매를 할 때 1유로인가에 구입을 했다고 그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무료로는 줄 수 없고 1유로에 갖고 가라 해서 이거를 다 분해를 해가지고 마을을 몇 개를 거쳐가지고 이동하는 그 동영상이 있는데, 그것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.